외교의 어떤 특징을 좀 잘 이해해서 우리 같은 이제 시장학의 가장 중심에 있는 외교의 어떤 전략이 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대한민국은 뭐 전문 외교관이든지 뭐 학생이 됐든지 전 국민이 외교관화가 되어야 된다. 그만큼 우리는 정말 파도 위에 파도를 타는 서핑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국제 정세를 모르고 또 미래를 모르고 뭐 하면은 진짜 갔다 가면은 뭐 나라가 희청희청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이 지형학이 뭘까 뭐 다른 정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지형학은 이 성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통해서 국제 정치를 바라보고 국가의 발전, 국가의 미래, 공동체의 미래를 바라보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지형학이고 어제도 이제 갑자기 신명기 28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신명기 28장 보면은 절수가 굉장히 긴데 1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에 대한 메시지고 15절에서 68절까지는 저주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이건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국가, 민족에 주는 똑같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신명기 28장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경 곳곳에 역시 이제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지형학에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이제 외교 같은 이런 데서 그럼 지형학이 어떤 영향이 있느냐 했을 때 저는 이제 성경적인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외교관으로서 이제 평생 보고 느끼고 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개인이고 가정이고 공동체 국가고 보면은 이 정신과 가치더라고요. 근데 가치도 이제 착한 가치가 있고 사악한 가치가 있는데 이 착한 가치를 가지려는 건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신앙이 없이는 역시 이제 그런 선한 가치를 가질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이제 또 성경에 이제 흥하는 원리, 망하는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합해서 국제 정치를 좀 그런 성경적인 관점에서 한번 조명을 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사실 지금 우리 국가의 처한 시대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저희한테 영향을 미치는 메가 트렌드가 한 7, 8가지가 넘어요. 그거는 중국하고 미국 간의 어떤 갈등, 경쟁과 갈등도 있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 관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요. 이 남북 관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보통 일이 아닌 게 이 둘 중에 하나만 갈등이 해결 안 되면은 갈등이 터져버리면은 이거는 글로벌 분쟁으로 3차 분쟁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이 우크라이나하고 대한민국 굉장히 그런 지자학적으로 너무 이제 유사한 위치에 있고 그래서 특별히 남들은 몰라도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우리 남북 간 관계는 그만큼 이제 임팩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4차 산업혁명도 어마어마한 메가 트렌드고, 그 다음에 또 FEW, Food Energy World, 이 현재와 미래 자원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이게 포스트 팩추얼, 포스트 트루스 해가지고 이 도덕과 정체성의 어떤 이 가치관의 어떤 분란, 이게 인문학적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3대 레이스가 진행된다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국가 간의 경쟁이고, 두 번째는 이제 로봇하고 사람, 세 번째는 이제 문명 간의 경쟁이라잖아요. 근데 또 하나가 또 주관적인 게 이제 사람하고 환경 내지는 사람하고 바이러스 간의 이제 경쟁도 있고 코로나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자료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걸 이제 우리가 처한 시대 상황을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보면은 우리가 진짜 대각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주변에 너무 많다. 그 이제 두 번째 이제 조금 더 우리 중심에서 보면 퍼펙트 스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리스크 챌린지가 너무 많아요. 우리 첫째는 우리 한국 내 이제 갈등 긴장도 예사롭지 않고 또 남북 관계 한반도 갈등도 뭐 계속되고 또 미중 러시아 사강 간의 어떤 정부가 어떤 지정학 경제 그래서 이제 지정학의 복귀 지정학의 핵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장 사강에 첨예하게 이제 경쟁과 갈등이 있는 데가 동북아시아고 또 그 사강의 어떤 경쟁과 갈등이 조금 더 커지는 데가 유라시아고 그다음에 글로벌에 또 만만치 않은 챌린지가 있고 또 어떤 미래가 올지 모르지만 사고산업혁명을 필두로 해가지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챌린지가 많다. 그리고 이제 존 미어샤이머 이분이 이제 한반도 7대 대전망을 했는데요. 굉장히 기분 나쁜 전망일 수 있고 이 전망대로 돼서도 안 되고 안 될 수도 많지만 적어도 국제 정치를 하는 사람은 꼭 이 전망에 대해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중국에 맞서기 위해서 한미동맹이 더 긴밀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한반도는 가장 긴장이 고조되는 지역이 될 거라는 거. 또 한미 관계 동맹도 강화되지만 동시에 한중도 더 중요한 교육 관계를 맺을 거라는 거. 한국은 가까운 장래 통일이 어렵다는 거.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도 않고 중국도 비핵화를 저촉하지 않을 거라는 거. 또 한국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 미국은 새로운 해구산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핵건국이 된 중국에 만약에 중국이 핵건국이 될 것 같으면 한국이 편성하면은 반주권 국가가 될 거다. 세마이 소브레인.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를 둘러싼 객관적인 좀 시대 상황이 아닐까. 이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리포지셔닝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좀 우리가 벤치마킹 할 만한 롤 모델이 저는 이게 몽고가 참 우리가 좀 벤치마킹 해야 되고 특별히 제가 징기스칸을 보면은 징기스칸이 좀 악랄한 일도 많이 했는데 국가 경영을 하고 제국을 경영하고 200만 되는 몽골리안들이 1억의 한족, 3억의 유럽 편을 갖다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서 나올까? 그래서 그런 징기스칸의 어떤 전략과 징기스칸의 어떤 지혜, 징기스칸의 어떤 그런 국가 경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배울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인구가 크다든지 영토가 크다는 아닌 우리 같은 미들 파워인데 글로벌 파워가 될 수 있었다. 그게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니까 역시 이제 세계화 글로벌화 정책을 일찍부터 폈어요.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에 있을 때 어떤 역사학자 총장께서는 한국이 15, 16세기에 스페인과 포르투갈 같다. 그만큼 한국이 미들 파워이면서 글로벌 정책, 글로벌화에 가장 어떻게 보면 선두라는 얘기죠. 그리고 네덜란드도 큰 사이즈도 아니지만은 기독교를 통한 국가 개정을 한 거라든지 또 금융 자본주의를 활성화시킨 또 글로벌화에 더 빨리 편입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한테 다시 한번 조명할 필요가 있고 왜 미국인가에 대해서는 가장 지형학 가치에 부합돼가지고 세계의 어떤 슈퍼 파워를 만드는 미국을 보면 참 확실한 에비던스가 나오는데요. 저기 하나 빠진 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네. 그래서 이스라엘 보면은 지형학의 하나의 에이스가 미국은 인구도 사뭇되고 하도 크니까 꼭 신앙이 아니라도 풀 수 있지 않겠냐 마음들이 생각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신앙 없는 이스라엘은 상상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또 주변에 이제 적들한테 다 둘러싸여 있잖아요. 좀 정장도 하고 에이전 빌딩도 하고 정말 자전거도 못 만드는 50년대에 비행기를 만드는 기장을 가지고 미식한 소리 들어가면서 비행기를 만들고 그 당시 세계 창업국가 핵심 국가가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하고 상당히 신앙적인 공감대 또 왜 지형학이 이제 국가가 되는 에비던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닮지 말아야 될 모델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그래도 공산주의 그거는 정말 우리가 암적인 전쟁이고 또
군국주의 일본, 전체주의 독일, 파퓰리즘의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펀더멘털리즘의 이란, 아프가니스탄, 또 개인 우상 어떤 북한, 또 뭐 민주사회주의가 퇴출사회주의 그런 레토릭인데 하여튼 그 그리스, 그리고 제가 프랑스도 근무했지만은 외적으로는 굉장히 좀 번듯하게 미국 같은데 참그 내부의 어떤 그 아픔들, 상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정말 이게 인본주의의 화신 같아요. 화신 같아요. 네, 그 가장 정신병을 많이 찾는 게 또 프랑스 사람이라고 또 프랑스도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될 모델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롤 모델이 있고 피해야 될 모델을 보면은 국가 발전 핵심은 역시 그런 국가 이념과 체제, 정신과 가치, 전략 뭐 이런 게 전략 안 되느냐. 특히 이제 전략은 징기스칸의 전략을 보면은 정말 제국을 만들 수 있는 것이 그것도 전략의 힘에서 나온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국제정치 36년에 있으면서 이런 쟁쟁한 그 대가들의 저서가 참 도움이 됐는데 그 브레진스키의 이제 거대한 체스판이 있어요. 저기 보면은 이제 그 국제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게임 체인저가 있고 또 게임 체인저는 아니지만 국제 정치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피벗 국가가 있어요. 그래서 게임 체인저는 유럽은 독일하고 프랑스고 그 다음에 이제 유라시아는 그 러시아, 중국, 인도, 그 다음에 미국, 그리고 영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더라고. 그 대신 이제 그 피벗 국가는 또 어디냐 하면은 저 이란하고 터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한반도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브레진스키 얘기 길게하면은 머리 아픈데 하여튼 저거 보면 이제 미국이 바라는 유라시아에 바라는 게 뭔지 나와요. 그래서 미국이 바라는 거는 뭐 중국을 갖다가 이렇게 그래프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보통 국가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게 미국의 전략이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중국을 컨테인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좀 압박과 봉쇄를 이제 하겠다는 게 이제 미국의 큰 의상이고, 미국의 가장 큰 이해는 유라시아에 이제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이제 미국을 이역할 수 있는 나라는 유라시아밖에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이역할 수 있는 그런 챔피언이 유라시아에 등장하지 않고 약간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게 미국의 가장 큰 외교 전략이다. 그리고 이제 켄트 콜러의 이제 신대륙주의도 보면은 유라시아 통합이 60년 이상 진행되는데 6가지 어떤 세계적인 사건이 있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산유국들이 이제 오일 메이저로부터 그 석유 주권을 갖다 회복한 거. 두 번째는 이제 이란 혁명, 세 번째는 소련의 붕괴, 네 번째는 중국의 현대화, 다섯 번째는 인도의 현대화, 여섯 번째는 거꾸로 이제 푸틴 정권의 등장. 이게 이제 유라시아를 갖다가 합종 연행의 통합을 가속화시키고 에너지를 통해서 막 이렇게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건데, 켄트 콜러는 어떻게 보면은 반성문을 써요. 이런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트렌드 사건들이 60년 이상 진행됐는데도 천하의 미국이 이 트렌드를 몰랐다. 이런 한 가지 사건들이 미국의 외교에 세계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통렬한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그 시대를 바라보고 한 가지 어떤 세계적인 사건이 그 어떤 리퍼커션이 있을지 파악하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또 중요하다는 얘기고, 여기서 보면은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 어때야 되는지 나와요. 뭐 나오고, 그리고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서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것은 첫 번째 국가 정책이고, 두 번째는 외교 정책이고, 세 번째는 우연이다. 네. 우연도 뭐 갑자기 생기지 않겠죠. 준비된 사람들한테 오는 거. 그만큼 이제 외교 정책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요. 교수 입장입니다. 그리고 뭐 조지 프리드만 뭐 100년 후, 10년 후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또 통렬하게 쓰는 거는 그 외교 목표를 갖다가 불가능한 외교 목표를 설정하면 안 된다. 미국이 이제
테러리즘과의 전쟁하는데 이거는 불가능한 외교 목표를 이룰 수 없는 외교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그 외교의 어떤 리소스를 남대했다. 예. 그 테러가 뭐 상당히 위협은 하지만 그걸 국가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뭐 그런 건 아닌데 또 테러는 암각해가지고 이렇게 기본 공존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거기다가 그 외교의 어떤 자원을 몰입했다는 거. 우리한테 저런 불가능한 외교 목표를 설정한 게 뭘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게 나는 북한의 비핵화일까? 네.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대국 국제정치기구 아까 존 비어샤이머 하여튼 이분은 미중 패권 경쟁을 이제 마지막 챕터에 다루고 있는데 그 아까 7개 그 대전망 한 분이 저분입니다. 근데 저분은 그뭐 스피디데스 함정 같이 15번의 이제 기존 제국하고 새로운 제국 간의 전쟁으로 끝나는 게 뭐 15대 7이라는 거. 그래서 미중 패권 경쟁도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겠지만은 자기는 그렇게는 좀 안 따진다. 차라리 자기 전망이 틀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마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셰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 자, 저거 보면 이제 셰일 혁명 때문에 미국이 이제 중동에 있던 그 석유가 거의 필요 없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중동에서 손을 빼도 되고, 사실 미국은 유라시아에 손을 빼도 남미하고 북미만 잘 챙기고 하면 미국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트럼프의 어떤 고립 정책도 뭐 그런 일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도 너무 지나치게 미국은 반드시 필요로 해서 뭐 주한미군도 주둔하고 한미동맹을 유지할 거라는 이런 낙관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유라시아에서 미국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일본 같아요. 일본 정도는 뭐 그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 정도 미국한테 주는 그 무게감이라든지 밸류는 아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한테 끊임없는 그 전략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가치를 자꾸 양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게 이제 미국이 정말 유라시아에서 발을 뺄 경우에는 세계의 전쟁이 난다는 거고, 사우디하고 이란, 두 번째는 이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옛날 그 지역을 다시 이제 회복하려는 그런 움직임. 또 세 번째는 이제 중국과 일본의 경쟁과 관련 무역 충돌까지. 그 다음에 이제 피트 호프크의 더 그레이트 게임 적을 보면은 대영 제국하고 대러시아 제국하고 한 100년 150년간 이 제국의 패권을 놓고 정말 참 긴 싸움을 하는 거 보면은 이 제국의 시국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제국을 유지하고자 하는 거, 또 얼마나 새로운 제국이 되고 싶어하는 이 하나의 그 앰비션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캄차트카를 써놨어요. 그 캄차트카 여러분들 아세요? 저 베링해 오측에 올라가면 북쪽에 있는 캄차트카인데, 제가 블라디오스 총영사하면서 산할지이기 때문에 갔거든요. 그래서 1850년대가 이제 그 크림 전쟁에 이제 터키 제국하고 러시아 제국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터키를 지원하기 위해서 영국하고 프랑스가 이제 터키를 지원했는데, 그 프랑스하고 영국 합동 함대가 캄차트카 와서 러시아를 공격을 하더라고요. 네? 네. 상상이 됩니까? 150년 전에.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제국에 대한 이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제국이 이건 어떤 제국이든지 뭐 착한 제국, 나쁜 제국 약간의 뭐 차이가 있지 제국의 어떤 속성은 큰 차이가 없는 그리고 이제 시몬 페레스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아 정말 저 책을 보면은 정말 희망이 팍팍 생깁니다. 저분이 이제 93세로 돌아가셨는데 하여튼 이분이 이스라엘의 그 국가 빌딩하고 뭐 안보, 핵무장, 그다음에 엔테베 작전 뭐 거의 뭐 이분은 뭐 장관 결정 이상의 총리 세 분의 대통령이고, 아 정말 저분은 참 대단한 분 같아요. 제가 아마 21세기에서 한 사람을 꼽으라면 참 세기했던 영웅 같다. 자기 사심 없이, 그리고 11살 때 폴란드에 있으면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되는데 할아버지는 폴란드 나는 그래서 한 가지만 부탁을 지켜달라는데 평생 유대인으로 남았다. 그 할아버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은 항상
무모한 모험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늘 미친 소리 몽상가는 소리 들었고 그렇지만 늘 이 사람이 옳았고 이 사람이 옳은 거는 그 유대인이라는 정체성 그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이 결국은 성경이잖아요. 자기는 어떤 그런 거룩한 그 콜링과 미션을 받았다는 그게 이 사람을 흔들리지 않게 했고 그게 이 사람을 겸손하게 했고 그게 이 사람을 항상 새로운 걸 갖다가 추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분 저 책 한번 꼭 한번 읽으시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한 현장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우크라이나하고 그 한반도는 그 유라시아의 가장 심장부 중의 심장부 가장 핫 스팟이거든요. 그 둘 중에 하나만 컨플릭트를 해결을 잘못해도 유라시아 컨플릭트가 되고 그거는 이제 글로벌 컨플릭트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걸 보면은 우리가 제국이 바뀐 게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제국을 잘 이해해야 되고 우크라이나는 뭐 러시아 하나만 해결하면 되지만 우리는 뭐 일본에 대한 신뢰도 있고 또 미국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러시아, 중국 정말 뭐 하나만 해도 힘든데 우리는 네 개의 이제 슈퍼 파워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훨씬 우크라이나보다 우리는 더 긴장해야 되고 뭉쳐야 되고 정말 해야 될